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연준의 첫 금리 인상을 두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금리 인상은 경기가 너무 좋고 소비도 늘고 물가도 올라서 경기 과열을 막으려고 금리 인상을 하기도 하고, 공급 위기 등과 같은 문제로 원가가 너무 올라버리면서 경기와는 별개로 물가 상승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언제, 그때 무슨 이유로 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아마 멈칫하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억하는 예전에 했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듣고 나면 잊고 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지금 금리 인상이 좀 더 피부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일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 금리 인상은 보통 한두 번으로 끝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라는 기간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짧으면 1년으로 끝날 수도 있고, 긴 경우는 2, 3년에 걸쳐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그 시점마다 스팟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그렇게 봐야 우리가 금리 인상의 영향이나 배경을 이해하기에도 쉽고, 금리 인상에 대응할 때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 시즌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짧은 기간 동안에 빡세게 여러 번 올리는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긴 기간 동안 차근차근 올리는 그런 금리 인상이냐의 차이가 있겠네요. 그럼 오늘 내용은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시즌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기는 화면의 자료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총 2번의 금리 인상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금리 인상기는 2005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3년 동안 금리를 총 8번 올린 적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기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년 동안 금리를 5번 올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총 2번의 금리 인상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금리 인상기부터 얘기하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를 첫 번째 금리 인상기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시기에 금리 인상을 왜 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2001년에 미국에서 닷컴 버블이 터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카드 대란 사태가 생기면서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제가 꺾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금리를 내리게 됐어요. 그러다 이렇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서 경제가 회복하게 됐는데, 여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 확대로 전 세계 경기가 상승하게 되면서 우리 경제도 같이 성장하게 된 거죠. 이 다음부터 우리가 앞에서 말한 첫 번째 금리 인상기를 맞게 되는 거고요.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2005년 그때쯤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너도 나도 중국 진출하고 중국을 세계 공장 삼아서 세계 경제가 화랑기였죠. 맞아요. 정확하게는 2003년부터 그렇게 중국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전 세계 경기가 붐을 일으키게 됐죠. 아마 40대 이상만 돼도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대충 생각해봐도 당시에 중국 펀드 하면서 중국 펀드 수익률 엄청 좋고 펀드 붐이 불던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 정도로 당시 경기가 되게 좋았다고 볼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2003년 이후로 이때부터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때는 경기가 좋아서 미국 집값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물론 나중에는 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집값에 거품도 끼고 올라간 측면도 있는데, 처음에는 경기가 좋아서 집값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되게 좋았다는 건데, 그때 우리 국내도 괜찮지 않았습니까? 네, 국내도 미국하고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2003년에 카드 사태 이후로 회복기에 들면서 우리 경제도 좋아지고 있었는데요. 미국처럼 경제 성장도 좋고 물가도 올라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금리를 8차례나 올렸던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런 금리 인상의 배경이 뭐냐? 우리가 예전에 인플레이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고 다른 하나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인데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일단 빼고, 먼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좋고 가계 소비가 늘어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인데, 이때 금리 인상의 이유가 바로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기 좋고 소비 투자도 늘면서 인플레이션 생기는 그런 시기에 한 금리 인상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끝나고 두 번째 금리 인상 시기가 오는데요.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이 시기가 앞에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 금리 인상 시기라고 했잖아요. 이 당시 경제 상황이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경기가 회복세에 들면서 나아진 건 맞는데, 근데 이때는 경기 과열보다도 물가 급등 문제가 경제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오면서 금리 인상을 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때 경기 과열 걱정할 만큼 경기가 좋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 주식 해본 사람들은 아마 차화정이라고 해서 다 아실 거예요. 그쵸. 그때 유가가 많이 올라서 조선부터 자동차, 화학, 정유 쭉쭉 훨훨 날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화정이라고 줄여서 불렸고요. 네. 그때 국제 원유값이 엄청 올라가서 조선업도 좋고, 그리고 원유값이 오르다 보니까 화학주의 정유주까지 엄청 오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당시에 이쪽 분야에 종사하거나 투자하던 사람들이 경기 과열이라고 기억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이때 당시 유가가 급등했다는 사실인데요. 2010년부터 중동에서 민주화 운동이 터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고 격해지면서 유가가 110달러까지 급등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게다가 당시 곡물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냐? 바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이때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공급 문제가 생기면서 물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네요. 네. 당시 유가 때문에 물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지금 주유소에서 휘발유값 2,000원 넘어간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기름값 2,000원이 이번에 처음 겪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2,000원 넘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때가 바로 10년 전 이때입니다. 그게 이때네요. 2010년도 상황이 당시 특정 업종이 굉장히 잘 나간 건 사실이지만 공급 측면에서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2010년도에 시작된 금리 인상기의 포인트는 공급 문제로 시작된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물가를 못 잡았다는 거고요. 금리를 올리고 1년 정도가 더 지나서 물가가 잡힐 정도로 당시 물가를 잡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금리 인상을 하면 무조건 물가가 잡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가 좋고 소비가 늘어서 물가가 오르는 일반적인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쉽게 잘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에 했던 금리 인상기가 그랬던 거고요. 2005년에 시작된 금리 인상은 그런 물가를 잘 잡았다는 이야기네요. 네. 근데 2010년에 했던 금리 인상기처럼 이게 대외적인 국제 정세 불안이든 공급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비용이 올라서 생기는 물가 상승 같은 경우는 물가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이죠. 오일 쇼크 때도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2010년에 했던 금리 인상기가 실제로 그랬는데요. 그때 보면 우리나라가 1년 동안에 금리 인상을 5번이나 했는데도 물가를 못 잡아서 물가가 5% 가까이 올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2005년에는 경기가 좋고 수요가 늘어 물가가 올라서 금리 인상을 한 거고, 2010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은 유가 급등 같은 공급 문제로 물가가 올라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근데 그때는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물가를 쉽게 못 잡았다는 이야기네요. 그쵸. 그럼 이제 앞에 두 금리 인상기를 보고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지금 이번에 하는 금리 인상은 2010년에 공급 문제가 생겨서 금리 인상을 했던 그때하고 성격이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맞는데,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상황을 조금 쪼개서 보면 우리가 작년에 보복 소비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초반까지 상황은 코로나로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못 썼던 소비랑 물가 급등세로 2022년에 해야 될 소비를 2021년에 당겨서 한 측면이 있어서 이때까지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성격이 있었어요.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미리 제품을 사버리고 한 것도 있죠. 네. 그리고 이때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가정과 기업에서 추가적인 소비 투자가 늘었던 부분도 상당히 컸어요. 아무튼 문제는 이런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미처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본격적인 공급 문제까지 생기고 거기에 전쟁까지 겹치는 바람에 비용 상승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더 크게 가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애초에 물가가 안 오른 상태에서 공급 문제가 터진 것보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끝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하나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가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올리면 그 여파가 너무 커질까봐 금리 인상을 못할 거라고 하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단기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틀린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보다도 물가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면 경기 침체를 맞더라도 물가를 잡고 경제 성장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 사회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전체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각하게 오르는 물가는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해지면 그건 또 그거대로 경기를 침체되게 만들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잡아야 되는 게 바로 물가죠.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물가와 경기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물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게 과거 미국이 그랬습니다. 경기와 물가 둘 다 잡으려다 물가는 못 잡으면서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경기는 침체됐고 그 상황이 10년 가까이 늘어졌죠. 결국 양자택일 해야 되는 코너까지 몰리는 상황으로 미국이 몰렸는데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미국은 경기는 완전히 포기하고 물가 잡는 걸 선택했습니다.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는 초강수를 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수의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 대란이 터지는 걸 감수하면서도 진행을 했고 경기는 바닥을 뚫고 지하 끝까지 들어갔었죠. 그렇게 겨우겨우 물가를 잡았고요. 물가를 잡은 이후에야 다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물가가 무조건 잡히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물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고 금리를 못 올리는 것도 아니라는 부분은 같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